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아델의 21 앨범이 새천년 이후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의 오피셜 차트 컴퍼니는 새천년 이후의 판매량을 새롭게 집계하고 갱신된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순위에서 아델의 2011년 2집 21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앨범은 지금까지 영국에서 약 500만 장이 팔렸다고 하네요. 나머지 순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위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2006년 Back to Black이 차지했고요. 3위는 제임스 블런트의 2004년 Back to Bethlehem, 4위는 리오나 루이스의 Spirit, 5위는 다이도의 No Angel이 차지했습니다. 이 앨범들은 모두 300만 장 이상을 팔았는데요. 영국 인구가 6,4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영국인들의 음악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악은 1위를 차지한 아델 앨범에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Someone Like You입니다. That you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부동산 경매 투자, 재테크 붐될까입니다. 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금, 적금, 성실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하고 계실 텐데 부지런히 넣어봤자 이자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이런 저금리 시대가 오래 가게 된다면은 이런 예금, 적금, 저축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다른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데요. 부동산 경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월세 받는 직장인이 되기로 했다의 저자고요. 4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카페에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경매 재테크 전문가 오은석 씨와 함께 부동산 경매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극성이라는 법인의 대표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경매 재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시고 그러는 곳인가요? 저희는 이제 컨설팅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네. 경매 재테크를 이렇게 하시는 동호인들, 네. 동호인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최근에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나요? 예. 아무래도 좀 저금리 기조가 좀 지속되면서 그 예금 그리고 또 적금 이자가 뭐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금, 적금 이자로 뭐 돈 모으시면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근데 뭐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좀 다양한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경매 재테크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경매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갖는 네. 연령층이 좀 매우 다양해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50, 60대가 좀 주류를 이루었다 한다면 최근에는 한 30대 그리고 40대가 매우 증가했고요. 예. 심지어는 뭐 20대들도 뭐 경매 그래요?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그리고 뭐 경매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뭐 또 개인 어떤 사업이나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좀 전업주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네요. 근데 경매하려면요. 일단 돈이 많아야 되는데 자기 돈이 많지 않으면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건 좀 위험하죠.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저는 경매 재테크를 좀 구분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런 구분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그 경매 재테크의 정의는 뭐 제 개인적으로 만든 건데, 뭐 경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그 수단을 말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경매 재테크는
경매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 종잣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프로세스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경매 가장 장점이 바로 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저렴하게 이제 낙찰을 받은 후에 대출을 받고 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월세 보증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과 월세 보증을 받게 되면 실제 투자금은 소액만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좀 소액 경매저택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대출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렇게 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독을 좀 정제해서 약으로 쓸 수 있다면 또 훌륭한 자산 증식의 실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 자본을 좀 자기 자본을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갚는 것은 대출 좀 도구로 쓴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타인 자본을 타인 자본으로 갚으면 이런 약으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대출의 이자를 자기의 자본이 자신의 생활비로 갖게 되면 이 도구로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위험해지겠죠. 예, 그렇죠. 반면에 이제 월세와 같이 타인의 내놓은 월세를 통해서 자기의 대출 이자를 갚는다. 그러면 이거는 약으로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출 이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훨씬 많은 어떤 월세를 받는다면 그만큼 또 이자에 대한 리스크는 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따라서 대출 자체를 좀 들어가기보다는 대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좀 더 그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그 경매 재테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전 40대입니다. 40대 초반? 예. 초반이신가요? 언제부터 이 경매 재테크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올해로 경매 재테크를 한 지 18년 차 되었고요. 예. 그리고 첫 시작은 매우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대학의 선배 집에서 이렇게 함께 거주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집이 이제 경매를 넘어가면서 경매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빌라의 매매 가격이 또 한 2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1,100만 원에 근데 뭐 정말 얼떨결에 낙찰받았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그 대출 등을 제외하고 실제 제가 들어간 돈은 대략 한 38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빌라를 사셔서 그러면 월세를 놓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그 집은 낙찰 받아서 저희가 다시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샀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그걸 낙찰 받은 뒤에 저희가 이제 집주인이 돼서 이제 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돈을 가지고 또 이제 경매에 뛰어드신 거고 거기로부터 이제 월세들을 받아내는 것이 월급처럼 되신 거군요, 이제는. 예,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하시니까 좀 성공적으로 돌아가던가요? 18년 역사에서. 저는 한 6년 정도 되니까 비로소 이게 이제 어떤 경제적 자유가 이런 거구나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거의 한 2년, 3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다충도 하고 그리고 좀 손실도 보고 그다음에 좀 만족 후회된 그런 결과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매 투자를 통해서 자기 집 마련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걸 임대 놔서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며 월급 받는 직장인처럼 산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일단은 특히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그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부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분들은 좀 전업 투자자에 비해서 좀 장점도 좀 많이 있는데, 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분에 비해서 어떤 그 대출 한도와 이율은 더 좋고요. 그리고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또 월급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일단 안정됩니다. 그렇죠. 또 이런 또 생활 또 안정이 또 경매재테크를 좀 집중할 수 있게 또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경매재테크를 좀 병행한 것이 좀 시간적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도 한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특히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 직장 특성상 예. 그 평일에는 거의 현장 접사를 거의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잘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현장 접사를 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그 주말에 현장 접사를 위한 어떤 지역의 선정부터 투자 물건의 선별, 사전, 시세 조사 이런 것들을 평일에 네. 시간 날 때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확인했던 내용인 사실 여부만을 판단해서 좋은 물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시간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경매재테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장을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던 물건하고 네. 현장에 가서 봤던 물건하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네. 인터넷만 보기에는 겉모습만 보이는 거지 그 내부 모습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자를 또 알 수가 없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초보 투자자들이나 직장인들에게 경매 팁을 몇 가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경매 재테크는 다른 재테크에 비해서는 분명 어떤 임대 수익률이나 매도 차익을 통해서 얻는 수익률은 큽니다. 네. 그런데 경매 특성상 이게 낙찰이 되어야만 이제 수익이 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번을 폐차해야지 겨우 한 번을 낙찰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낙찰받기가 좀 쉽지 않다는 그 반증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 폐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좀 좋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뭐 중간에 또 포기를 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 모두 10% 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경매 재테크를 좀 평생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길게 그리고 또 멀리 꾸준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매 재테크라고 한다면 소위 그 대박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대박이라는 건 없고요. 본인이 뭐 조사하고 현장 접수하면서 꾸준히 입찰하다 보면 좀 수익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수익이 모여서 좀 노후를 보장해주고 네. 경제적 그 자유를 좀 안겨주는 게 아닌가. 경제 자유를 좀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경매재테크의 그 특성상 보유한 물건을 매도할까지 평균이 한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낙찰 받자마자 그 수익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놓고 또 매도를 해야 또 수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기까지 좀 시간이 네. 오래 걸린다는 사실 꼭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그에 맞게 투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경매 재테크에 대한 철학 중에 대박은 없고 현장에 꼭 가보고 네네.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실질적인 조언이었는데 상당히 좀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은석 북극성 대표였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꽃보다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그리고 재무주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이야기 시간에는요. 어제 발표가 됐죠. 그제부터 해서 상장 회사의 등기임원 연봉 공개 후에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재무주치는 오늘 노무상담입니다.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 달라진 법률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이고요.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할랄입니다. 할랄은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아랍어로 신이 허락한 것이라는 뜻이죠.
이슬람 교도들은 음식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만 먹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나 닭고기도 동물을 죽이기 전에 아랍어로 기도를 올리고 동물이 고통을 적게 받도록 도축한 것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음식을 수출하려면 할랄 방식에 따라 음식을 만들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남아와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이슬람 인구가 18억 명에 이르니 할랄 시장이 세계적으로 1,2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기준에 맞는 도축장을 만드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수 기자 기업 이야기고요.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제와 어제, 거의 어제 몰렸는데 상장사 등기 임원 중에 5억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 5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죠? 예, 예. 누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제 보수가 구성으로 보면 급여, 그리고 상여금, 퇴직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면 이제 30대 그룹 기준으로 보면 정몽구 회장이 210억으로 1위고요. 예. 김승현 하나 회장이 178억, 또 신성재 현대 하이스코 사장이 91억으로 이제 1, 2, 3인데 이 퇴직금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신정균 사장이 145억으로 1위예요. 그러면 정몽구 회장은 또 이제 퇴직금을 제외하면 125억으로 2위고요. 예. 그다음에 3위는 권호연의 삼성전자 부회장이 93억. 또 4위는 김승현 하나회장이 91억인데 네. 이 퇴직금을 제외한 상위 4명 중에 2명이 삼성전자 CEO인 게 좀 눈길을 끌죠. 예. 그렇네요. 예. 삼성전자 3명 아닌가요? 4명. 그 밑에. 밑에로 링크가 되어 있군요. 뭘로 봐야 되나? 총보수로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 퇴직금 뺀? 그냥 꼭 어느 게 옳다기보다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넣은 순위 또 뺀 순위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넣은 순위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신정균 대표이사네요? 145억. 신정균 대표가 그러면 1위가 아니죠. 정몽구 회장이. 정몽구 회장이요? 네. 예. 그렇게 되네요. 근데 그 정몽구 회장은 지금 언급이 많이 듣는데 정작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명단이 없나 봐요? 그게 이 보수공개 대상을 등기 임원으로 국한한 현행 공개제도의 맹점인데요. 네.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등기 임원은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상당수 이제 재벌 총수 일가들이 고액의 보수를 받지만 이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이제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네. 이제 이건희 회장 경우는 아예 본인이 보수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예외라고 하더라도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죠. 지금 후계자로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가 미등기 임원이라고 그래서 보수가 공개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고요. 네. 그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은 이 보수 공개제도 도입 직전에 미리 등기 임원직을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재용 그 부회장의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나? 남매들은 어떻게 됐나요? 여자 형제들? 이제 3남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바로 밑에 동생인 이부진 호텔칠라 사장은 공개를 하고요. 등기 임원이에요. 등기, 예.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서연 사장이 있는데 그쪽은 비등기 임원이라서 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이렇게 누구는 빠지고 누군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래 의도는 황제 경영을 좀 감시하자 이런 데서 비롯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도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등기이사라는 게 뭐냐면 네. 이사회 정식 멤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는 아시다시피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총수 일가가 사실상 그 정권을 쥐고 있는 최고 경영자인데
이사회, 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이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멤버가 아닌 셈이죠. 비등기 임원이라는 게. 이상하네요. 이런 이 불일치가 예. 우리 한국 현실에서 기업의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논란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그 단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회사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비등기 임원인 총수일가가 실제로는 이 경영의 정권을 휘두른 이런 경영치대. 이게 한국 재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두운 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 보수공개제도의 이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어떻게 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 등기 임원 여부, 그러니까 등기 임원이냐 미등기 임원이냐 그런 구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받는 고액 순위로 해서 5명을 그냥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당사자들인 기업은 이거 반대하죠. 기업이야 그렇겠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이 이 보수 책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좀 미국 예를 좀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전문 경영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공개를 해야 되고. 다 공개하는 거죠. 예, 그냥 지분 갖고 있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경영권 승계도 하고 이러는 분들은 공개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올해가 2번째잖아요. 작년에 이어서요. 예. 연봉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뭐 또 반기업 정서를 키운다라고 기업 재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마녀 사냥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도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곽 기자님은요? 이 총수일가 공개, 보수 공개를 꺼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각 개인도 자기 보수를 공개하라. 네. 그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이제 이 보수 공개 제도의 취지는 이 보수 특히 이제 가장 회사에서 이제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은 회사의 의사결정자들이잖아요. 네. 그 의사결정자들의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는 거를 보자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전체 혹은 주주 전체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소수의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네. 왜냐하면 이제 회사의 보수 결정을 이제 총수일가가 하다 보니까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높은 보수를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보다는 회사 전체 혹은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잘하고 성과를 낸 사람에게 높은 보수를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보이게 해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 지난해에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301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공개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그만큼 그렇죠. 나와서 2013년도 이제 보수분이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이 안 됐죠. 그런데 이제 300억이 넘는 고액의 보수를 받다 보니까 큰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몰랐겠죠.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제 거기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란을 통해서 재벌 총수일가의 보수 책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또 제기됐는데, 근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러면 부담이 된다고 이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제가 이제 좀 하나 예를 좀 들고 싶은데, 이번에 어저께 이제 공시하는 마감일이었는데 가장 늦게 공시한 회사가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은 그 땅콩 해양 사건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죠. 지금 그만뒀으니까. 지난해 보수가 14억 7천이었어요. 예. 이중 퇴직금이 6억 7천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순수한 보수가 8억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2013년에는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연봉이 5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부사장이었으니까 하는 일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한 해 사이에 엄청나게 연봉이 오른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죠. 최소 5억이라고 보더라도 네. 8억하고 비교하면은 60%가 늘어난 거예요. 9억이나 늘어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특히 이제 그 사건으로 예. 기업이 상당히 이미지 실추 갖고 예. 아마 그 마지막 연말에는 제대로 일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수가 대폭 뛴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감옥에 있어서 300억을 받았던 SK 최태원 회장만큼이나 문제가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 300억 받은 거를 전부 사회에 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등기이사에서 물러났죠. 물러나고 예. 또 2014년도에는 본인이 감옥에 있기도 하지만 그 보수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의 효과인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이 기업 비밀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공개 대상이 아니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네. 대표적인 회사가 이 홈 네트워크 시스템 제조업체인 코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인데 네.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고성욱 대표가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어저께 공개를 했어요. 공시를 했어요. 5억 원 이상만 의무잖아요. 그런데 아니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왜 공개를 했냐고. 네. 굳이. 남들은 기업 비밀이다, 무슨 반기업 정서다, 마녀 사장이다 이래가지고 반발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예.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한다는 거죠. 네. 그 투자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코콤 말고도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몇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또 한 군데 전화를 걸었는데 그 회사는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부터 그런 역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 너만 너희들은 해가지고. 잘났다. 예. 네? 그렇죠.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괜히 다들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게 만들면은 눈총을 사는 일인 거죠. 예. 네. 근데 참 연봉 보면서 전 어제 막 신종균 사장이랑 막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받으면서 일을 얼마나 하시길래 이렇게 받는 걸까? 물론 굉장한 일을 하시겠지만요.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예. 20조, 30조씩 나눈 회사니까 네. 그 최고 경영자들에 대해서 그런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네. 그런 것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올해도 우리 감독 당국이 이 보수의 금액보다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동안 이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바꿔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개선이 됐는데 예. 이번에 공개된 걸 보니까 역시 그 부분이 미흡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아까 이제 어떤 사람들을 공개로 할 거냐는 부분 또 네. 이런 지급 기준이나 방법을 어떻게 상세히 공개할 거냐는 부분 이 부분들이 제도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보완이 된다면은 어쨌든 최태원 회장 경우로 보더라도 분명히 순기능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지금 예. 곽 기자님이 제시하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문제도 제도 보완을 통해서 분명히 또 밝혀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긍정적인 기능이 많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게 예.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받으시면 공개돼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취업난 참 심각하죠. 그렇죠. 예. 전 뭐 우스갯소리라고 해야지 될까요? 정말 지금 취업하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너무들 그 입사 지원서 쓰는 것만도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채용 절차에 대한 법률도 바뀐 것이 있다고 해서 좀 많이 알아둬야지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올해 1월 1일부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아, 공정하게 해라라는 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채용 절차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지키고 네. 또 뭐 채용 서류 반환 뭐 이런 네. 것과 같은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네. 또 뭐 채용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좀 불합리한 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직자의 권익을 좀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그 거짓 채용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 채용한 후에 채용 광고에서 제시했던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 법률에 의해서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이거 좋네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채용 이제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했는데 네. 이제 언제 합격자 통보가 되는지 알지 못해서 계속 마음 초조하게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아니면 원래 발표하기로 한 날 발표가 안 나거나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들이 그 채용 일정, 채용 심사 지연 등 그 채용 과정을 구인자들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구직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채용할 때 냈던 서류들 반환하면은 뭐 사정 규정상 안 된다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구인자는 그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채용 확정 전까지 구직자에게 또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는 거겠죠. 예. 구직자들의 비용 부담을요. 그렇죠. 예. 예. 이제는 법대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구직자들에게 구인자가 채용 심사 비용 같은 거, 뭐 이런 걸 받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면 뭐 그래요? 책을 사게 한다거나 뭐 교재를 사게 한다거나 네네. 뭐 예전에 그게 언론에서 이슈화가 된 적이 있죠. 이런 그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일체 비용을 이제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 이제 이번에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악덕고용주네요. 이런 분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간간이 있고 네. 이제 언론상에서 간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 등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 뭐 앞으로 2년 안에는 많은 사업장들이 이걸 따라야지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법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주무부처는 이제 고용노동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명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벌금이라든가 네. 과태료 이런 이제 벌칙이 가해지게 됩니다. 네. 이거 무는이 잘 하시는 게 예, 도움이 뭐 되겠죠? 벌칙을 떠나서 네. 예, 사실 이제 채용 절차는 공정해야 되고 그게 그렇죠. 그 사회에 좀 노동시장의 성숙도를 좀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상담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8345님 상담입니다. 계약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데 1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회사가 아무 말이 없어서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아무 때나 회사가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1년 근로계약이 끝난 후에도 새로 근로계약 체결을 안 하고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했으면요. 그 1년의 근로계약
다시 갱신된 걸로 봅니다. 자동갱신. 예, 자동갱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예.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근로계약 기간 안에는 함부로 나가라고 하거나 해고하거나 예. 할 수 없는 거겠죠. 2년까지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1년 일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 안 했는데 요게 다시 갱신된 거니까. 예. 그죠? 예. 체결된 걸로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간주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0362님,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러셨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그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예를 있을까요? 들면 뭐 회사 측 경영 사정에 기인해서 이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네. 쓴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데 그 희망퇴직 모집에 응해가지고 사직서를 쓴 경우 이런 네. 경우들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요. 아. 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 고용보험법에 보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뭐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뭐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이제 본인이 이제 간호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기업의 사정상 뭐 병가라든가 뭐 휴직 이런 게 안 되는 어려운 경우에. 경우 안 되는 예. 경우 이런 경우 등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뭐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그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보험이라고 치시면 고용보험. 네, 네. 이런 실업급여라든가 뭐 고용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들을 노동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닌 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확인해 그러니까 보라는 원칙적으로 이제 말씀이시죠? 자기가 회사 다니기 예. 싫어서 그냥 그만둔 예.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은 아닌데 법률에서 정한 지금 딱 사유들을 들어보시면 자기가 사직서를 쓰기는 썼지만 완전하게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2623님은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나라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번 달에 7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그 육아휴직급여는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죠. 그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요. 네. 그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100만 원이고요. 네. 하한액이 50만 원입니다. 어, 근데 이때 그 육아휴직 급여액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고요. 나라에서 85%는 그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요. 나머지 15%는 그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나눠서 주나요? 아마 그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퇴직할 사실 수 이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제도는 일과 예. 그다음에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네. 제도적 취지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좀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70% 급여를 받으셨으면 그 통상임금의 40% 중에서 그 15% 제외하고 85%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통상임금을 역산을 해보면 네. 한 206만 원 정도 이 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번 질문 주신 분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1174님 상담 내용인데 사무직으로 입사해서 3년간 일을 했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회사는 퇴사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인사 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한테 이제 기본적인 권한이 있죠. 인사권이니까. 하지만 이제 근로계약서에 예를 들면 이 일만을 시키겠다라고 사용자가 네. 입사할 때 약속을 해줬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사실 동의 없이 그냥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예.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면 우리 법원은 이것을 이제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시한 그런 네.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발령을 내지는 못하는 장치,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 정도는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예. 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그 부당성을 다투시면 되겠죠. 네. 9354님인데요. 우리 회사 얼마 전부터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돈으로 안 주고 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예,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보상휴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원래
그 50%를 더해가지고 임금으로 네. 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임금 대신에 휴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했다. 그러면 3시간 임금을 주잖아요. 50% 가산해서 이거를 3시간의 휴가로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근데 함부로 이 보상휴가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고요. 네. 법에서는 이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어야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챔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